네, 안녕하세요. 대연 멘토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1 브리핑을 해드릴 예정인데, 자, 일단은 분식회계 제재 결정, 그리고 국내 원전 현황, 해외 원전 수주 일정들까지도, 그리고 4분기 실적 리뷰, 오늘 좀 포괄적인 내용들, 아마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볼일 다 끝내신 다음에 천천히 제 영상을 머리맡에 두시고, 얘기만 들으셔도 되고, 주무시기 전에 딱 틀어놓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제가 비록 최신화가 좀 덜 되어 있긴 해요. 분석되는 내용들의 깊이가 조금 얕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 전달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분식 회계 제재가 어떤 현황들로 해서 왜 분식 회계가 일어났는지, 이 결정이 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설명을 먼저 시작하도록 할 텐데, 먼저 이 기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기사를 보면은, 자, 과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삼성 회계법인 제재 뭐 이런 200억이 넘는 회계 부정, 역대 최대 가진금을 검토를 하고 있다. 이 고의적인 회계 누락이냐, 중징계를 해서 제재를 해야 되냐, 얘기들이 뭐 설왕설래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당장 결정이 난 건 아닌데,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곧 이제 결정이 몇 개월 됐어요, 이게. 결정이 곧 될 테니까 여기에 따른 이제 주가 변화를 좀 두려워하고 계시는, 좀 긴장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내용들이 있었냐?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옛날에 두산 중공업일 시절에 두산 파워 시스템즈 인디아 이쪽에서 2016년도 당시에 2조 8천억 원 규모의 화력 발전소를 수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화력 발전소로 수주를 받고 난 다음에 원가가 상승을 하고, 원가 상승 부분에 대한 손실을 제때 파악하지 못해서 나중에 파악을 한 다음에 회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채권단의 관리도 받기 시작했을 그때 시기였기 때문에, 받던 그런 과정이었죠. 그 당시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에 좀 참작해서 좀 가징이 더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더 중요성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당시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때 파악을 했을 때 바로 반영을 시켰다. 근데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봤을 때는 이거 고의적인 회계 누락이다. 중징계를 처분해야 된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사를 수주한 후에 원가 상승을 인지하고도 3천억 원 가량의 손실을 2017년도, 19년도에 걸쳐서 미리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200억 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된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어,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이 어찌됐든 간에 분식회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런 소식들이 좀 있으면 안 되겠죠. 뭐 물론 이제 좋은 소식들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도에 알았다라는 것도 문제이긴 하죠. 회계 처리가 투명화가 되어 있었다라면 손실을 좀 알 수 있었을까. 어, 그래요. 최종 제재가 아직까지는 확정되기까지는 시기를 좀 걸린다. 아직까지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다라는 얘기들인데, 이게 지난해 작년 11월에 열린 감리위원회에서 회계 부정에 해당된다라는 내용들. 당시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가 있었을 시기에는 45억 4,500만 원 가진금이 역대 어, 최대 제재로 좀 있었다. 근데 여기서 또 200억이 넘는. 근데 좀 그런 것들은 있어요.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우리 선고를 내릴 때 있잖아요. 원래 선고를 내릴 때는 검찰, 검사, 뭐 금감원, 증권선물위원회, 여기서는 최대치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때려버립니다.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무죄다, 변호인 측이란 그런 주장을 하겠죠. 그러면은 판사 입장에서도 중간 정도의 그런 이제 금액 타당성에 대한 그 한도가 맥시멈이 200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증선위에서도 200억이 넘는 과징금, 근데 뭐 500억, 1000억 막 이렇게 때리진 않을 거잖아요. 판사가 이게 정말 심각한 거다, 그런 거를 진행을 한다면 좀 더 부과될 수도, 과징금이 더 크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정도는 뭐 아닐 거라고 보고, 뭐 우선적으로 제가 뭐 결론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크게 뭐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원전 관련돼 가지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소송으로 인해서 원전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인가. 사실 이제 분식 회계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상장 폐지가 될 거다라는 것도 아니고, 원전의 수주를 받는 거에도 차질이 생길 거다라는 거를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거다라고 보기에 좀 영향이 있죠. 대신에 이게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리스크로서 존재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주주분들 너무 걱정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내 원전 현황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향후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기업 가치에 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중요 모멘텀이잖아요. 과거에 우리 전 정부에는 탈원전을 진행을 하면서 원전 사업이 굉장히 위축됐습니다. 원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실적들이 굉장히 낮게 나와줄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조성되고 있었는데 국내 원전 현황, 정부 정책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또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우리 에너지 정책 첫 번째입니다. 자, 현 정권 그러니까 제10차 전력 수립 수급 기본 계획이 나왔죠. 과거에 자, 에너지 정책 보면은 적절한 수준의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겠다. 재생에너지는 뭐 태양광, 풍력, 뭐 수력 등등등 있겠죠. 자, 여기서 원전 활용을 확대를 하겠다. 석탄 발전을 축소시키겠다. 그러니까 원전 활용 높이고 석탄 신재생 높이고 석탄은 줄이고. 그러니까 탄소 에너지 정책에서 탄소 발생이 뭐 많이 되는 것들을 줄이겠다. 근데 우리 에너지 원전 산업이 우리 탄소 중립 에너지로 이제 친환경 에너지라고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석탄 발전을 줄이고 원전 생산을 늘리고 이게 또 에너지 생산 비용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칩니다. 신재생 같은 경우에서는 단가가 에너지 생산 단가가 높죠. 근데 원전 같은 경우도 에너지 생산 단가가 석탄 원전이 낮은데 석탄 같은 경우는 탄소가 발생이 많이 되다 보니까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원전 의존도를 높이겠다. 그렇게 되면은 에너지 단가도 많이 낮아지고 에너지 안보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이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한 발전 정책 방향을 보면은 원전의 계속 운전과 신규 원전 개발. 자, 여기서 나왔죠. 계속 운전. 계속 운전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원전이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이 수명을 좀 늘리고 그리고 신규 원전도 개발을 해가지고 국내 에너지 생산도 에너지 한전을 살짝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한전 같은 경우에는 전기 생산 단가가 좀 높아졌어요. 코로나 시기 때 생산 단가가 높아지면서 적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근데 신규 원전을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 전기 단가를 낮추고 한전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안보, 우리 코로나 때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들 이런 상황들 때문에 국내외 에너지 가격들의 왔다 갔다 그 변동폭이 굉장히 심해졌고 달러로 원전을 사와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서 국가 무역에서 적자가 좀 많이 나고 있었던 상황. 그래서 이제 신규 원전을 개발을 해서 뭐 SMR이라든가 또 이제 원전을 더 확대를 한다든가. 사실 이제 신규 원전 개발, 국내에 원전을 더 그 착공을 하겠다. 원전을 더 짓겠다. 이런 얘기들은 뭐 하루 이틀 나온 얘기들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원전이 더 늘어난다는 거에서 불안 요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원전이 더 생겨야 된다, 더 떨어져야 된다. 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정치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경제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규 원전 이게 SMR도 포함이 되는 거죠. 여기 소형 모듈 원전. 이게 우리가 원전은 중앙 집합적이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한국 이렇게 있으면 남부 그리고 여기 울산, 포항 여기 이제 바닷가 쪽에 원전이 좀 많지 않습니까? 여기 울산 쪽에 여기서 이제 원전을 생산해서 발전기 이렇게 나라 곳곳에다가 이런 식으로 중앙에서 분산시키는 중앙 집합적인 에너지 생산원이다. 자, SMR 같은 경우에는 곳곳에 사막에다 지을 수 있고 우리 바닷가에밖에 신규 대형 원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사막에서 SMR도 생산할 수 있죠.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뉴스케일에서 SMR 생산하고 있는 것들은 제가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할 때 채널을 못했기 때문에 조사를 못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제가 언급할 수 있다면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해외 수출 10기. 이게 이제 금액으로 치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이거는 제가 잠시 후에 조사를 해왔어요. 자,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국내 원전에 대한 정책 발표가 또 있었죠. 3, 4호기 신규 원전 프로젝트 재개 해울 3, 4호기 적기 가동 안전성 필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가동 원전. 근데 그게 또 있어요. 원전을 가동을 하면서 우리 그 재활용 해처리
원전 처리가 좀 이슈가 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 사용 후 핵 처리 방침이 또 우리나라 결정권이 또 없고 이걸 제가 재가공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걸 또 어디 뭐 묻어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 부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그게 좀 중요하죠. 근데 사실 원전을 늘어나면 그만큼 핵 처리 그 우라늄이라 해야 되나요? 처리 사용 후 핵 연료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사용을 하면 쓰레기가 발생이 많이 되면 그걸 처리하는 시설들이 좀 많아야 되듯이 근데 이 결정권이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여기서 소극적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10월 폴란드 민간 이 협력 의향서 폴란드 원전 최대 40조 규모 자, 원전 발전 설비 구성 계획 2023년, 30년, 36년 26기가와트 28, 31 그리고 원전 발전량 현황이 30년, 36년에서 200, 201.7, 이게 테라와트시라고 할 수 있으려나요? 어찌됐든 간에 많이 증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테라와트시가 더 증가된다. 2036년도까지. 국내 원전 발전 정책,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 잘 보이셨을지 모르겠는데, 살짝 확대를 좀 해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자, 보이시죠? 보이시죠? 제가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이걸 좀 확대를 해드리면, 좀 이제, 네,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원전 수주 예정. 우리 이것도 중요하죠. 국내 두산 에너빌리티가 엉덩이가 굉장히 좀 무거운 게 수주가 잘 안 들어오고 있다. 수주가 들어오더라도 이게 자금으로 이어지기까지 공사 착공, 계획, 이 안전성 그런 것들을 통과하기까지 시간이 좀 몇 년이라는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원전 관련 기업들도 이런 모멘텀들을 좀 받아서 주가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좀 더딘 엉덩이가 좀 무거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또 해외 수주가 들어와야 해결을 좀 할 수 있는 거니까 해외 원전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봐야겠죠. 자, 이 국내 건설 계획 현황 뭐 이거 있는데 뭐 이거는 2022년도 착공 준공 세울 신한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대를 시켜볼게요. 자,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전에 방금 설명드렸으니까. 자, 추진 중인 해외 원전 건설 계획 현황. 자, 저도 이거 자료를 좀 받아온 건데, KB증권에서 받아온 겁니다. 자료를 가져왔어요. 자, 폴란드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예상 시기, 사업자를 선정하는 단계가 2024년도입니다. 자, 2024년도 예상 규모는 2기에서 4기. 이 금액이 1기가 한 40조, 1기가 40조가 아니라 2기에서 4기 정도 되면 한 40조, 30조, 40조? 굉장히 큰 금액 수준이죠. 자, 1단계. 루비아토브 코팔리노 프로젝트 6에서 8기 건설 정부 주도하는 거고. 근데 이게 폴란드가 민간 주도하는 게 있죠. 2022년도 10월에 정부 주도는 웨스팅하우스 쪽에 또 최근에 또 두산 에너빌리티랑 웨스팅하우스랑 소송 얘기가 또 있었죠. 근데 그게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는 원전 수주를 받으면은 단순히 신고만 해도 된다. 이렇게 결론이 좀 났습니다. 체코 쪽에 2024년도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2024년도 딱 한 기입니다. 한 기. 능률이 굉장히 좀 치열할 것 같아요. 두꺼반이 5호기 건설 추진하고 있고 2024년도까지 우선 협상자 누구랑 먼저 협상을 해볼까 그거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을 하는 거죠. 프랑스, 미국, 한국, 영국도 없고 프랑스, 미국, 한국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배제됐다. 당연하죠. 중국과 러시아는 정치적 제가 옛날에 설명을 좀 드렸을 때는 얘네들 중국이나 러시아가 일단은 진영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그런 거에서도 정책적으로도 좀 많이 받을 거다. 자, 그런 간단하게 자, 한미 공동 수주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 한미 원전 동맹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 수주를 받았선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고 나눠 먹는 겁니다. 미국이 입찰을 받고 웨스팅하우스가 입찰을 받으면 한국에다가 하청을 내려주는 거겠죠. 5기 발주 후에 3기 정도를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들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우디가 있고요. 이건 입찰 진행을 하고 있는데 2기입니다. 한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사우디가 러시아 쪽으로 좀 붙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미국 편 드는 척하면서 중국이랑 러시아 편 살짝 좀 들고, 얘네들은 사우디는 원유 쪽으로도 러시아랑 좀 끈끈하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지만 과거에 우리가 어 아라칸 원전 중동 쪽으로 좀 들어간 것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들이 좀 없지 않을까. 좀 사우디도 우리나라의 원전을 좀 수주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방산에서 뼈아픈 그런 실적이 좀 있었죠, 우리가. 방산 쪽에서도 현실이 좀 냉혹한 법이다 보니까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네덜란드 2025년도 2기, 보르시아 원전 2기 이렇게 있고 50유로 배정 완료 뭐 이런 소식들도 있고, 아랍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거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지난 이제 원전 6호기 프로젝트가 긍정적이다라는 소식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제 얘네는 아랍 같은 경우는 그 수소 쪽으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미래 에너지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방법에서도 뭐 그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아랍은 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터키 같은 경우도 4기 정도가 있고, 한국전력이 예비 제안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불가리아 같은 경우도 4기 정도가 있다. 원전 2기, 2045년도까지 원전 2기. 45년도 좀 너무 멀죠? 35년도 40년, 50년. 이게 터키, 아랍이 좀 멀리, 아직까지 사업자 선정을 좀 언제 할 거다라고 얘기가 덜 나왔던 것. 상대적으로 빠를 것으로 예상하는 거는 폴란드, 체코, 그리고 사우디, 예, 사우디. 이렇게 해외 원전 수주 일정들이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벌써 16분이 지나갔는데 제가 준비한 뉴스들은 굉장히 좀 많거든요. 이렇게 쭉쭉쭉 가 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시간 내에 다 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SMR도 있고 대형 뭐 복합 발령도 있고 원전도 있고, 이 원전 주기기를 납품하는 전략적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또 최근에 뭐 공개 금액이 그렇게 크더라도 영향은 없지 않을까. 정부 입장에서도 원전을 팔려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말을 잘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길들이기 영향으로 니네 왜 있다고 해서 약간 길들이기가 좀 아니, 그런 생각들이 개인적으로 좀 들긴 들어요.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만큼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해외 수주 그리고 국내 원전 이런 정책들에 대한 수혜를 기다려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와중에 우리 4분기 실적들이 지난 1월 31일에 나왔습니다. IR 자료가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두산 에너빌리티 홈페이지인데 감사 보고서 3분기 검토 보고서 IR 자료 정보 전자 공시 뭐 찾아봤는데 4분기는 없어요. 아마 사업 보고서가 나오면서 IR도 같이 좀 나오지 않을까. 사업 보고서는 시기가 좀 남았을 것 같은데. 자, 이게 보자, 2월 14일. 아직 시간이 좀 남았네요. 안 나온 이유가 여기 있죠. 아직까지 IR을 개최를 하지 않았다. 실적은 나왔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나왔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그걸 발표를 하는 그런 시기는 2월 14일입니다. 그러면은 2월 14일에 또 제 영상으로 오셔야겠죠. 물론 구독도 해주셔야겠죠. 자, 물론 실적은 먼저 나왔습니다. 1월 31일에 기사를 보니까 2023년도, 2022년도 영업이익이 잘 나왔어요. 매우 잘 나왔습니다. 왜 잘 나왔겠습니까? 탈원전을 하다가 친원전을 하다 보니까, 원전 사업을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일단 원전 기업, 해외 수주를 받으려면은 원전 기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 말라 죽기 직전에 심폐소생술을 해준 거잖아요. 자, 2022년도 사업 현황 보면 15조인데 2023년도 작년 이제 4분기 실적이 2월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2023년도 사업연도가 17조 원 가량, 영업이익도 1.4조, 1.1조. 2022년도. 자, 순이익이 5천억 원 가량 순이익이 나왔습니다. 좀 많이 나왔다라고 하기보다는 작년의 적자를 메꾼 수준이다. 자, 이렇게 우리 기업 문서 들어와 보면은 실적이 딱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 2022년도, 2023년도가 있죠. 매출액 증가됐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영업이익도 3천억 가량 증가됐고, 영업이익도 증가됐고, 당기순이익. 과거에 우리 두산 밥켓에 실적이 좀 적자가 나오면서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 번개 스와프가 파생 상품
상품이 좀 손실을 보면서 적자가 좀 나왔습니다. 작년에 이때죠, 이때 4분기. 근데 1분기, 2분기, 3분기, 또 4분기에 또 적자가 좀 나긴 했네. 적자가 마이너스 300억 정도 나왔는데, 뭐, 어쨌든 간에, 4분기는 좀 전통적으로 계속 적자가 나나 봐. 어찌됐든 간에 일단 영업이익이 올해는 좀 흑자가 나왔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EPS가 800원이 나온다. 과거에 우리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에 적자가 나오니까 일주당 순이익에 적자가 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800원 가량이 나왔다라는 거는 지금 PER로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 딱 PER이 18배 정도 수준이다. PER이 18배, 18배. 감 다 죽었네요, 저도. 18배. 자, 18배 수준이다. 18배라고 하면은 그렇게 비싼 것도 싼 것도 근데 원전 수준이 들어오면 매출 기업 가치가 더 증가될 거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싸네라고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강조를 계속 드리는 거는 원전 수주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기업 가치에 대한 변화. 뭐 물론 이제 화력 발전이라든가 수소 터빈이라든가 수소 쪽이라든가 그런 이제 가치에 대한 상정이 좀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도 이 컨센서스 전망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중요하다. 자, 말씀드리면서 지금 20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힘들어 죽겠습니다. 자, 중국의 세계 최초 SMR 발전소 메인 구조물을 완공했다. 중국이 먼저 좀 치고 나가는 것 같아요. 라이벌이 한국, 미국이 왜 동맹을 했을까? 중국, 러시아를 견제를 하기 위해 중국 치고 나갑니다. 자, 그리고 아랍 지페의 울산 원전이 등장을 했다. 최고에게 바라카 원전. 아, 이거는 진짜 전 세계 다른 나라에 한국이 지어준 원전이 지폐에 들어간다. 상징적인 뉴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랍은 수주가 향후도 긍정적이지 않으니까 대신 이기는 걸린다. 그 다음에 체코죠. 자, 두쿠바니 원전 사업소 한수원, 프랑스 중 한 곳에서 선정이 된다. 여기에서 한수원 수주 시 약 30조 원 원전 수주를 잭팟 터진다. 체코. 폴란드 아니죠. 체코죠. 미국, 프랑스 강국 견제 극복해야 최종 수주가 가능할 것이다. 변화가 없는 건 없죠. 항상 확실한 건 없기 때문에 수주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뭐 일단은 그 변수 중에 하나가 웨스팅하우스와의 이 한국형 원전 그리고 미국형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이게 뭐 누구 기술이냐 원전 기술이 누구 거냐 누구 거 보고 뺏겼냐 한국 니네 우리 거 빼고 보고 뺏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뺏겼다 그래도 할 말은 없죠. 사실은 뺏겼다 그래도 할 말은 없죠. 근데 그래서 우리 아랍 수출할 때 거기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 줬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중국처럼 무단으로 사용은 안 한다 이거지. 야, 근데 미국 에너지부에서도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좀 민간 기업 형식이 좀 됐어요. 그래서 좀 선긋기가 좀 있어. 미국의 보인 태도. 관련 규정에 따라서는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이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한수원의 신고 주체가 아니니까 미국 법인이 웨스팅하우스에 통해 신고를 해라. 이건 좀 약간 섭섭하지. 돈 주고 뭐 다 했는데.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에 돈 주려면 주고 우리한테 시험적으로 그냥 보고만 해라. 신고만 해라. 약간 이런 태도. 하지만 지난해 9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한수원의 주장이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라고 판결을 하면서 잠깐 소멸유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야, 근데 또 이제 미국 원방 법원의 판결은 수출 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 불씨는 여전히 남아. 그러니까 뭐 그러면 단순히 미국 정부에다가 신고만 해주면 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잖아. 미국 단독으로 원전 수주를 받는다고? 야, 니네 기술 어딨어? 항미 동맹으로 원전 수주 받는다고? 그래, 웨스팅하우스랑 같이 해. 이거잖아. 그거 말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대신 이제 단독 수주는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자, 체코에 이어서 남아공 원전 수출 노리는 정부 수주 가능성 높아. 뭐 이런 얘기들은 맨날 나오잖아요. 그죠? 자, 11차 정기본 신규 원전 쉽지가 않다. 이거 또 옛날부터 소식은 계속 나왔는데 우리나라 땅덩어리 이 좁은 땅덩어리에 원전이 계속 증가가 된다. 그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경제를 원전 전문가가 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전력망 사용이 지나치게 낮으니 전력망 비용이 지나치게 낮으니 전력망 확충이 어려운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것 때문에 진짜 한전이 민간 기업이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좀 있을 거고. 일단 체코 먼저 서주. 어, 체코 미국 웨스팅하우스 탈락했다는 소식이 나오네요. 이거 좋은 소식인데? 그러면은 체코 이건데. 자, 원래 미국, 프랑스, 한국 이렇게 3파전이었거든요. 3파전이었는데 이게 소식이 맞는 건지는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2월 2일에 나온 소식, 이게 2월 7일에 나온 소식인데 이거는 좀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어, 이게 체코가 1기에서 4기로 발주가 좀 늘렸다라고 하고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탈락했으니까 그러면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래요. 라이센스만 좀 주면 웨스팅하우스는 뭐 탈락했다고 하니까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한번 좀 올려주십시오. 저도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본 다음에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어느덧 26분이라는 시간이 좀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도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또 있으려나요? 아직 이젠 없겠죠. 자, 차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과거 유상자를 2번 했습니다. 이때 제가 열심히 분석을 좀 해드리기도 했는데 이제 지난 일이고, 자, 실질적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들이 좀 부재한 이유들은 신규 원전에 대한 입찰 가능성도 좀 낮아지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정리를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가다가 어쨌든 간에 적자 기업에서 흑자 기업으로 전환되고 채권단도 졸업을 했잖아요. 주주돈 유상증자를 해서 주주들이 좀 살려줬지만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좀 돌아서기도 했고 국제적으로도 이 기간 동안 원전이라는 사람은 친환경 에너지다 이렇게 좀 이제 좋은 소식들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글로벌 원전 에너지 안보 뭐 전쟁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코로나 때도 인플레이션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았어 가지고 부각이 되면서 살아나는 듯 했으나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었던 상황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어요. 추세가 여기 유상제를 했던 당시 여기 위 아래 여기 상단 상단 추세가 좀 밀집되고 있는 흐름들에서 이동평균선인 천일선이 좀 밀집이 되고 있습니다. 온 에너지들이 모이고 있는 상태인 거죠. 주가가 좀 모이고 있는 거는 힘을 좀 응축시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힘이 응축되고 스프링이 딱 모이면은 힘이 딱 이걸 제재하고 있는 게 풀리는 순간 스프링은 통 튀어나가죠. 이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안 좋은 소식들이 나와주면은 아래로 떨어지고 단원 부분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준다라고 하면은 위로 튀어가면서 차근차근 매물대를 갈고 올라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자, 방향성들이 곧 제가 온 우주의 기운이 모이고 있으니까 예, 긍정적인 방향성을 나타낸다면 제가 그때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나타내려고 했는데 오늘 이 영상이 조회수도 안 나오고 구독자 뭐 좋아요도 없으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관심이 없으면 제가 이 종목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뭐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좋고 우리 대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셔서 감사드립니다.